러시아는 전쟁의 한계점에 이미 왔다. 푸틴은 점점 쳐줘야 한다. 나 화났어. 나 핵무기 쓸 거야. 그건 자기가 지금 스스로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더 피곤하죠. 러시아는 저거 좀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존망이 걸린 거죠. 러시아와 똑같은 우를 범했어요. 젤렌스키가. 이 병력과 자원을 다 소모해버렸어요. 탈환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전후복구 수요는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한국의 찬스 기회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 러우전은 크게 보면 대공세가 두 번 있었어요. 1차 공세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남부, 북쪽, 크림반도 쪽, 그 다음에 동부, 내전 지역에 있던 돈바스 지역, 벨라루스 쪽 북쪽에서 전면적으로 침공을 했던 게 대공세입니다. 이게 한 2달 가까이 지속이 돼서 수도 키이우까지 들어왔었죠. 그러나 이 대공세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너무 안일하게 우크라이나군을 얕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반면에 2014년 크림반도 뺏긴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토가 도와줬고,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적인 실패, 판단 실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BTR, 대대전술단. 러시아가 그동안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러시아군을 대대 단위로, 원래 기본 단위가 4단이거든요. 4단에는 기갑, 보병, 포병, 그 다음에 보급이 다 있거든요. 뭐까지. 그게 하나의 단위인데 4단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체첸 1차, 2차, 조지아, 각종 분규, 아파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에 대응할 때는 소규모 전력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4단 편제보다는 대대전술단, 미군도 여단 전술단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전술단으로 바꾸면 신속하게 소규모 분쟁에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모든 러시아와 관련된 분쟁에서 효과를 발휘했어요. 크림반도 때도 대대전술단이 신속하게 크림반도를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게라시모프는 모든 러시아군 편제를 BTR 대대전술단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BTR 대대전술단의 문제는 뭐냐면 보급이 안 돼요. 길어야 한 달 정도 독립작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대대전술단의 성공에 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할 때 그걸 적용시켰거든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푸틴은. 그때 또 서방에서 그랬어요. 제렌스키 코미디언 도망가고 항복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지원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기전을 준비 안 했던 대대전술단들이 괴멸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초기에 북부, 동부, 동북부, 남부였던 전선을 러시아가 2달이 지나면 4월부터는 남동부로 현재 전선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러시아의 대공세는 제한적 성공을 얻었죠.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있는 이 남부 벨트, 서던 코리도를 회랑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면적이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상태니까 거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더 얻은 거죠. 그러나 목표했던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장악하는 건 실패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대공세입니다. 두 번째 대공세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축소한 전선을 뚫기 위해서 2023년 6월 나토와 미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서 이 전선을 뚫는 대공세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지금은 영국 대사로 쫓겨간, 사실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쫓아낸 거죠.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주 신뢰를 많이 해요. 젤렌스키보다. 그 다음에 전쟁도 잘했어요.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남부 회랑을 이 중간을 끊어서 전력을 송곳처럼 끊어서 남부 회랑을 끊어서 러시아를 아조우에까지 뚫어서 남부 크림반도와 돈바스 쪽으로 끊어버리고 각계각파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에 젤렌스키가 반대했어요. 왜? 젤렌스키는 정치인이니까 집중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 공격해서 면적을 많이 회복해야 된다. 결국 잘루즈니 전략대로 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1년 몇 달이 지나면서 러시아는 점령지에 거대한 방벽을 설치해놨고 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러시아와 똑같은 우를 범했어요. 젤렌스키가. 이 병력과 자원을 다 소모해버렸어요. 탈환을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가 지쳤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지친 거죠. 그 이후로 전선은 그대로 교착이 돼 있어요. 러시아가 조금씩 진전했지만 크게는 진전을 못했고 전선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지금 손실이 너무나 많아요. 전쟁 이후 러시아의 손실은 110만에서 130만까지 봅니다. 보통 전사 비율이 3분의 1이거든요. 뚜렷한 지금 그건 안 나와 있죠. 괴락적인 추산이죠. 그럼 어마어마하죠.
보통 30만 명 내외 전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투 불능인 부상도 여기에도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100만에서 한 100한 3, 40만까지 넘어가거든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사마라 지역, 러시아의 사마라 지역의 징집 포스터, 모병 포스터를 보면은 70만 루블,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1년.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말 다 했죠. 엄청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자원의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러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푸틴의 무모한 인해 전술로 인해서 적은 면적을 조금씩 확보하는데 소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장비, 그 다음에 인원, 병력, 이런 쪽에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미 지치기 시작을 했다. 전쟁 특수가라는 게 지금 뭐 3%, 4%대 성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돈을 쏟아부어서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확대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금리를 내렸는데도 현재 17%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0% 내외고 그 다음에 최근 부가가치세를 올렸거든요. 2% 정도 올렸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시는 세금 인상 없을 거라고. 자기 약속을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가 될 거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석유, 러시아 재정의 4분의 1이 석유가스 수출, 그 다음에 6.3%의 국방비를 쓰는데 그럼 재정적인 타격, 석유, 가스 쪽 수출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꺼집었잖아요.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사가는, 석유를 사가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그러니까 푸틴이 거품 물잖아요. 이제 그 돈이 끊어지면 끝장나니까. 그렇게 보면 러시아도 한계 와 있다. 최근에 보면 러시아 병력들이 소규모 침투 작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전개되는 대규모 작전이 아니고 전술적 침투 작전을 한 다음에 후퇴하거나 괴멸되는. 왜냐? 소부대가 들어오면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허점을 찌르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진지 구축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침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거나 사진 찍고 가는 거지, 이제 점령했다고. 아니면 거기서 괴멸되거나. 그러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일단 드론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 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드론은 왜 활용을 하느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도 드론에 의존하고 있어요. 드론 공격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 버기를 이용한다. 신속하죠. 그러나 오토바이와 버기는 장갑이 없잖아요. 아주 취약하잖아요. 대규모 공세도 어렵고. 그럼 오토바이와 버기 지금 드론에 의존하는 건 뭐냐? 자, 제공권 장악을 못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권 장악을 못하니까 염가형, 저가형 드론은 괴롭힐 수 있지만 전황을 뒤집지 못해요. 파괴력 때문에. 오토바이의 버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기갑 장비, 장갑차와 탱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러시아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거든요. 첫 번째, 병력 소모가 너무 많다. 이대로 가면 향후 100년 걸린다. 그리고 소상자는 수천만 명이 걸릴 거다. 두 번째가 뭐냐?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다. 미국 전쟁 보면 토마호크로 완전히 적 방공망을 깨부신 다음에 비행기가 가서 핀포인트로 다 때리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항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태국 교전, 캄보디아가 먼저 BM-21 다연장으로 발사하고 포 쏘고 나중에 휴전해달라고 빌은 이유가 뭐예요?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없었거든요. 태국의 F-16이 KGB 한국형 순항미사일, 유도미사일, GPS 유도미사일로 캄보디아 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휴전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다녔거든요. 현대전은 제공권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해권. 흑해의 기한 모스크바함이 격침됨으로써 모스크바함의 격침이 뼈가 아파요. 왜냐? 모스크바함이 흑해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공망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격침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해상 드론들이 완전히 흑해를 뒤집고 다니잖아요. 그 흑해를 활용한 전략을 못해. 오데사, 푸틴의 꿈이었던 오데사 상륙작전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의 지금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의 한계점에 이미 왔고, 푸틴은 점점 쳐줘야 한다. 자, 최근에 핵 어력 포세이돈, 그 다음에 신형 핵미사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한다 어쩐다 하니까 지금 막 핵무기를 꺼내죠. 핵하면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죠. 쓰지도 못하는 핵을 지금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나 하나 써, 나 핵무기 쓸 거야? 그건 지금 자기가 지금 스스로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의 한계다. 말했지만 1차 러시아 공세, 2차 우크라이나 공세 이후에 전선의 변화는 없다. 젤렌스키의 쿠르스크 공격도 기습도
사실 원상복귀도 했고. 그러니까 끝없는 소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더 피곤하죠. 러시아는 그냥 아유 저거 좀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존망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징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국의 도피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이 있다. 나토가 있다. 미국이 있다. 밀리면 무기를 더 주거든요. 밀리면 정보를 더 주거든요. 아마 밀리면 토마호크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병력 자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잘 버티고 있다. 왜냐? 공격 대 수비를 보면 공격 쪽에 손실이 훨씬 많거든요. 보통 3대 1이거든. 공성을 할 때의 그 비율이. 그러니까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인해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병력 및 장비가. 이미 러시아도 인적 자원의 한계에 봉착을 했다. 양쪽 다 힘들지만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존망의 위기니까 사생 결단을 내고 지금 버텨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 스스로 이 소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소모전으로 빠져들고 있고 여기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목줄을 대는 석유 제재 2차 제재까지 지금 꺼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얘기는 토마호크 푸틴을 화나게 게 토마호크 제공설 두 번째 석유 제재거든요. 이걸로 지금 푸틴은 코너에 몰리고 있고 지금 푸틴이 오히려 말하잖아요. 지금 대화하긴 할 거다. 정상회담 트럼프가 연기한 거 너무 길면 안 좋다. 그러니까 휴전회담은 열릴 거다. 조만간 열릴 거다. 그러나 교전은 격화하고 있다. 그래 봤자다. 왜? 전선을 뚫으려면 대규모 대공세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그러면은 여력이 없어요. 계속 소규모 교전이 있겠죠. 왜냐 전쟁이 끝나려면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체결돼야 되는데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의 제1조가 영토 조항이에요. 푸틴은 지금 점령한 5분의 1을 절대 안 넣혀놨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땅이 내 거라는 입장이고 도네츠크 완전히 다 달라 나머지 지역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푸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영토를 우크라이나 5분의 1이라고 뺏겼는데 그걸 완전히 인정해주는 종전협정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누가 와서 우리 경상도 전라도 점령하고 나서 이거 우리 땅 인정해주면 종전할게 그럼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대마도 빼앗고 나서 야 종전하자 그럼 일본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영토 조항에서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푸틴은 뭐라고 그래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 땅 내가 먹고 끝낼 거야. 근데 젤렌스키는 어떤 표현? 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휴전은 종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러시아가 뺏어간 땅의 실질적 지배권은 그건 참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그거는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젤렌스키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우크라이나 헌법에 땅 문제는 헌법에 규정돼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죠. 휴전은 싸우다가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부부가 이혼하는 게 종전협정, 평화협정이에요. 재산분할 다 하는 거죠. 근데 휴전은 그냥 각자 각방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와서 싸우고 또 들어가고 나와서 쓰고 들어가는 거죠. 이 가능성. 그러니까 종전은 안 될 거다. 푸틴이 원하는. 젤렌스키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족감정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휴전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일단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푸틴은 왜 휴전을 안 해주느냐. 휴전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충전할 거니까 그 전에 지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공략을 하는데 그 작전이 반은 먹히지만 반은 자기들의 소모가 너무 큰 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휴전하면 되는 거고 일단 휴전하자. 푸틴은 종전하자. 이 땅 내 거야. 인정해. 그러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휴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럼 그렇게 휴전하면 전선이 불안전한 상태고 계속 소규모 교전 같은 건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유럽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전후복구 문제를 보면 유럽은 살상무기를 제공했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인도적 지원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전후복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큰 문제가 될 거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자체적인 복구 역량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극적인 지원한 유럽이 일단 우크라이나 복구에는 우선권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차려지는 건 많지 않을 거다.
러시아는 얘기가 다르다. 러시아와 한국은 선을 서로 지켰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안 갔고, 두 번째, 한국은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능력이 있거든요. 건설 감리 시공. 그 다음에 러시아는 특히 건설 노동력이 없어요. 북한 노동력까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5분의 1이 우크라이나의 공업지대고 인근 밀집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는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초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전후복구 수요는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의 전후복구 수요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 있을 거예요. 유럽이 못 들어오죠. 왜? 이미 이번 전쟁으로 서로 척을 졌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자체 복구가 안 되고 유럽으로는 가는 길은 막혔고 유럽 회사는 못 들어올 거고. 그러면 누가 있어요? 이제 남는 게. 바로 눈을 돌려보면 동쪽에 일본하고 한국이 있죠. 일본은 아무래도 북방 4개 도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일본이 주장하는 섬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섬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는 제약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제약이 없죠. 러시아는 한국을 전후복구의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할 거고, 한국 역시 러시아 전후복구 사업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협력 대상이 러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북한의 노동력 이미 5,000명 정도 국정원에 의하면 이미 1,000명은 지뢰제고 5,000명은 건설 인력으로 순차적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파괴된 시설 정리, 정돈.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복구를 저 인력만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세계적인 건설, 시공, 감리 능력이 있는 우리와 협력을 염두에 둘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없이 전후복구를 한다는 건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한국의 찬스, 기회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러우 전쟁은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후에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됐고 이미 러시아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핵 거래까지 꺼내는 걸 보면 본인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쓸 수 없는 핵을. 푸틴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담을 연기했을 때 오히려 푸틴 쪽에서 조금 초조해하는, 이건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특히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게 석유 제재죠. 석유 제재라면은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갈 것 같고, 중동 네타냐후 저렇게 전쟁 광기를 부려도 저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태국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파키스탄 여러 가지 다 중재를 했죠. 아프리카 내전도. 그러나 지금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러우 전쟁도 휴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거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사망자가 7만에 육박해요. 이 전쟁 전 하마스 병력 최대 병력을 2만에서 3만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 민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마스가 다 제거됐을 리도 없는 거고. 그 과정이 너무 참혹했고 민간인 하마스를 구분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시신을 보면 거기에 잔혹한 고문 흔적들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물론 하마스도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렇게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적개심이 더 커질 거다. 그다음에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의 재건을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라져도 하마스가 전쟁 이후 가자 지구에서 영향력을 잃더라도 또 다른 하마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기반으로 외부 아랍 국가들의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하마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러우 전쟁은 불안정한 휴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도 위험한 하약고죠. 특히 최근 파키스탄 탈레반과 파키스탄의 교전.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 파슈툰족이라고,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이 파슈툰족이거든요. 탈레반도 같은 탈레반이고. 그러니까 탈레반은 이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 의한 신성국가를 지향하고, 파키스탄은 군부가 지배하는 이슬람 세속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 이슬람 세속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파키스탄이 핵국가라는 거죠. 이 긴장. 여기에 파키스탄 탈레반은 인도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냐? 파키스탄과 인도는 왼수니까. 또 인도와 왼수인 중국은 또 파키스탄 군부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또 이 와칸 회랑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신장 위구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장 위구르는 중국의 고민거리 시한폭탄이죠. 이슬람 교주들 탄압, 잔인한 인권 탄압부터 시작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중국보다는 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여기에는 ETIM, 동투르크메니스탄 독립운동 단체들, 그 후예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얽히고 설킨 분쟁이 여기 있죠. 태국 캄보디아도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갈등. 그 다음에 후티도 아직 저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재선했지만 장개주로 회랑,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를 통과해 간 장개주로 회랑,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안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고립된 연결하는 그 장개주로 회랑의 긴장도 해결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분쟁은 잠재해 있는데 트럼프에 의해서 임시 봉합이 된 거예요. 다들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온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김정은에게도 지금 뭐 뉴클리어 파워다, 제재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핵 인정해 준다, 제재해 준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익과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국제 핵실서도 위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데 불안정한 요소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식 평화가 생길 거다, 불안한 평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봉합한 거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덮는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일단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평화의 전도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단 러우 전쟁 직전 중동 해결, 그다음에 김정은과 모종의 해법만 나온다면 받을 가능성도 있죠. 노벨 평화상 조건이 국가 간의 우호 중대, 군축, 평화 증진 세 가지거든요. 인간성을 안 봐요. 이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겠죠. 평화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완전히 평화롭다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러우 전쟁 전 중동 해결, 그 다음에 김정은과 만나서 초기 합의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